우선 에너지 시장 자체를 잠깐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정치 경제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총 에너지 시장이 한 1년에 어느 정도 크기신지 혹시 다들 전문가시지만 약 200조 정도의 시장입니다. 엄청 200조 정도의 크네요. 시장이고 거기서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1% 바뀌면은 2조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파이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200조가 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거의 비슷하거나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1%의 에너지 믹스의 변화라는 거는 2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그냥 쉽게 말해서 2조 원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면서도 경제를 꼭 반드시 고려하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고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에너지 정책이나 거버넌스는 대부분은 중앙 집중형이었어요. 그 스테이크홀더, 그 이해관계자들도 많지 않았고, 그 말씀하셨듯이 그 뭐 핵발전이나 석탄 발전에서 발전하고 그리고 송배전해서 그냥 소비자는 돈 내고 쓰는 약간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층적이고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면도 있는데 어려운 면은 우선 조정을 많이 해야 돼요. 코디네이트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다층적이고 예전에 그냥 한 회사만 이렇게 잘 하면은 대부분 문제들이 몇몇 회사들이 이렇게 따라서 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 거버넌스의 그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중립이 가야 되는 에너지 전환의 비전은 제가 생각하기엔 네트워크된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인데요. 재생에너지 시스템 자체, 재생에너지 원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ESS라는 이런 저장 시스템까지 다 고려를 해야지 이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분산이 돼 있고 그게 개통으로 다 연결이 된 네트워크가 돼야지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또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는 게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하와이의 그 사례를 쭉 연구를 하면서 봤더니 하와이 같은 경우는 2045년까지 100% 리니어블로 가자라고 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다양한 이유들이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뭐 주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자라고 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술자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그런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그럼 우리 어떻게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또 거기서 혁신을 이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의 삶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루 너무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지만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간다라고 치면은 자기의 차를 하면 뭐 전기차나 아니면 전기를 활용한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그거는 뭐 지열이라든지 밤새 풍력을 이용해서 다 이미 충전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사람들이 보통은 막 영업을 하러 다니지 않는 이상은 사무실에 있잖아요. 근데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크 컨트롤입니다. 그죠? 피크를 컨트롤해야지 정전도 안 되고 개통도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많이 저장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한두 시 피크일 때 그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를 그러니까 V2G, Vehicle to Grid라는 걸 통해서 그리드에 껴넣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의 피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됩니다. 왜냐면 그 모바일 배터리 같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가 좋을 때 태양광을 이용해서 쭉 이제 다 충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오면 어느 정도 또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기가. 그러면 그걸 또 다시 자기 집 그리드에 넣는다. 그렇게 하려면 소위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한데, 이전의 그리드가 일방향적이었다면 스마트 그리드는 양방향적이고 그걸 메터링을 잘 하는 게 이제 아주 쉽게 말해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집 그리드에 연결을 하는데, 하와이가 두 번의 피크가 있는데, 한 번은 한 1시, 2시 이때 피크가 있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6시, 7시 피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때 에어컨도 켜고, 뭐 요리도 하고, 불도 켜고 그러니까요. 그 피크를 이제 또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자면은 또 다시 충전하는, 이런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되려면은 그 하나의 집뿐만 아니라 많은 집과 그 직장이 이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충전 시스템,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 그리고 스토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는데 상당히 많은 참여자들이, 그러면 이런 뭐 아주 잘 되면 좋지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 하는 일이고 기술적으로도.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모여서 기술자와 연구자와 뭐 기업과 또 파이낸스 하는 데와 소비자와 이런 사람들과 또 정책 결정자들이 계속 모여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응합시다라고 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시스템 자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그 에너지의 특성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마 앞으로 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의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점에서 저는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얘기하는 생산자 집단이 새로 생긴 거죠. 전력을 예전에는 집단 에너지로 거대한 자본이 혹은 국가가 이렇게 돼서 큰 그 발전소에서 생산을 했다고 치면,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분산되어 간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만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자본의 분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또 동반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이런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갈 길이라고 보통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에너지 자립마을, 대표적으로 성대골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은 마을의 기술자, 그리고 마을의 활동가, 그리고 실제로 이걸 생산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같이 협업을 하는 이 관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모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가능하냐? 근데 가능하지 않은 지역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지역에 활동가가 있느냐? 그 지역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그 주민들이 있느냐. 이래서 저희는 이제 마을 자치회라든가 마을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에너지 자립 마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민 참여, 그리고 프로슈머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많이 확장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하와이처럼 좀 그런 얘기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전기차를 타신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데, 하이브리드 차를 잘 보시면 하이브리드라고 굉장히 크게 써 있어요. 근데 써 있는 그게 어디 붙어 있냐면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뒤에 있는 사람이 보라고 해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시대는 사실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어떻게 제품을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팔고 있고, 소비자들은 어느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만들어진 거를 그러니까 먼저 이제 만들어진 것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사실 디지털 기술이 발전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디지털 산업이 발전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이제 뭐 하다못해 라면만 보더라도 그 뒤에 영양가가 뭐 어떻게든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정보들이 나오고 그걸 또 사람들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은 지치거든요. 서로 하는 행동을 붙돋아주고 기업이나 어떤 발전사들은 어디든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어떤 매출의 증가라든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면 이게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거버넌스 면에서는 정부가 그러니까 기업에게만 뭐 ESG 정보 공시라든가 이런 식의 투명성을 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의 어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뭐 비용과 편의까지 좀 공개를 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선택을 하고 좀 스스로 뿌듯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바른 거버넌스라고 했을 때 많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급 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도 설탕세가 부과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콜라에 설탕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무작위로 선발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장단 프로스 콘스를 얘기하면서 학습을 해서 청소년들부터 생선가게 할머니까지 정책을 같이 결정해서 TV쇼에 나와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서 설탕세 하자. 그래서 덴마크에 있을 때 저는 맥주보다 콜라가 비싸서 스트레스 받을 때 콜라를 사 너무 비싸니까. 국가가 작아서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덴마크 하면 맥주보다 이제 와인보다 더 비싼 게 설탕이 들어간 제품들인데 음식들인데. 근데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런 수급의 민주주의 너무 중요한데 제가 가장 큰 허들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정보 불균형 그리고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 그게 사실 먼저 되지 않으면 그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장 일반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분야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특히 어려워하시고요. 뭐 에너지 뭐 전기 그냥 콘센트 꼽으면 그냥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라고만 생각해왔지. 뭐 그거에 대한 거버넌스나 그거에 대한 어떤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것도 어려워하세요, 당연히. 근데 정보 불균형이 되게 심한 왜곡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 태양광 시공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MB 정부 후에 거의 한 3만 개까지 늘었다가 나중에 한 3천 개로 줄었다가 지금은 뭐 더 많이 줄었어요. 그냥 전기공사업 이런 등록증 하나 있거나 뭐 기계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 진입장벽이 낮았고 한두 명이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시공사 중에서 사기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어르신들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얘 해준다고 몇백만 원 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영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비영리에서 이제 소비자 보험 같은 데에서 태양광 시공사가 이제 시공 전에 어떻게 제안했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했고 시공 후에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게 기자들을 평가하게 하고 정말 이게 정말 제대로 탄소를 저감하는 게 맞는지도 평가를 하게. 그 정보가 쌓이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밸류가 높아지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후기를 보거나 그 정보를 보고 나서 구매 판단을 내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가 그 구매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노트북, 핸드폰, 스마트워치 이런 거 살 때 다 검색해서 비교해보서 사잖아요. 저희가 나한테 맞는 거를.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정보 불균형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에너지 시장은 음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양성화하는 과정. 거기에 그 시작부터 사실 먼저 돼야지만 거버넌스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호갱이 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연결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탄소 인지제라는 인지 예산제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예정이고 근데 저는 약간 탄소 인지 소비제 같은 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모든 것이 탄소를 얼마나 저감하고 있고 소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처럼 라벨에 그 붙어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거 어떻게 내가 샀던 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긁은 카드에서 명세서가 오면 거기에 다 종합해서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은 요즘엔 다 뭐 앱으로 다 그런 자산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내가 배출한 내 소비에서 탄소 얼마 배출했는지 얼마나 저감했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줬을 때 우리가 인지하고 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 정보 불균형 문제가 지금 탄소 중립의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만 낮추더라도 사실 정보력이 일단 높아지고 하게 되면 사실 지금 MZ세대부터 해서 훨씬 더 이쪽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거버넌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주민 자치가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투명성하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앱에 차곡차곡 네. 쌓이는 걸 돈으로 근데 벌 수 있으면 그게 좋으니까. 또 빅데이터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음식 같은 거에 칼로리가 얼마인지를 사람들이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걸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탄소 발자국을 한다던가 물 발자국 한다던가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PPL이 계속해서. 근데 이태동 교수님 국민카드하고 처음에 신한카드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요. 네. 네.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거버넌스 노력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 민간 공동이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의 거버넌스에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우선 뭐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고 또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이 돼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해서 얼마만큼 그런 분들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되는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관건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뭐 수기민주주의적인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의 결정들은 이제 이 방향을 완전 틀어서 뭐 행정이나 뭐 선출된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다 결정한다라는 건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참여한 분들의 의견과 전문성과 뭐 대표성과 이런 것들이 잘 정책 결정에 녹아나는가 뭐 그런 운영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아까 저 윤태한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이기도 한데 탄소 중립이든 기후위기든 정책 일관성이 좀 없는 부분이 현장에서 좀 힘든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좀 연관되는 문제인가요? 어떤가요? 일관성이 참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의를 어느 정도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 자체의 이 흐름에서 완전 벗어나는 거는 누가 정치적인 권력을 갖던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우선순위라든지 뭐 강조하는 게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거기에 뭐 선도를 못할 망정 따라는 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서의 일관성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달성하는가에는 상당히 어떤 그 리더십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어떻게 측면에서 특히 뭐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강조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제로섬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에너지 믹스의 포션을 차지하게 되면은 다른 에너지원들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특히 재생에너지와 이제 많이 사라져가는 이제 화석연료, 석탄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을 꿈꾸는 핵에너지 사이에서의
이 어떤 에너지 원인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어가야 되는가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또 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핵에너지 자체는 계속해서 페이스아웃, 그러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줄여가는 식으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핵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 뭐 SMR, 뭐 소형 그 원자력의 모듈 같은 걸 사용해서 이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아까 그 프랑스 얘기도 하셨지만 뭐 그런 큰 두 파워와 인트레스트가 이익이 앞으로 계속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핵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될 건데, 지금 아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쪽으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환경 정책을 하다 보면, 환경 정책 같은 경우는 보통 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산업에서 반발을 하거나 뭔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유예해주고 뭐 이렇게 뭐 완화해주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책의 후퇴는 시장의 후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는 거는 정책이 만들어질 때 그 정책, 규제나 각종 그런 그 정책 때문에 시장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데, 그 시장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느 정도 수기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그리고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 자기 집 앞에 핵발전소가 들어오길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MR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럼 어디다 만들 거냐. 사실 실증도 안 되어 있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당장 짓는다고 해도 2030년 우리가 이거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죠. 그걸 일단은 기술 검증에다가 뭐 상용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그것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뀌면은 완전히 확 뒤집어져가지고 새로 핵발전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 그럴 요소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정권 문제,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핵을 꺼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